안녕하세요. 내고관리반 형사소송법 제1회 보충 OX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틀린 지문인데, 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니다. 그래서 헌법 27조 사항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275조의 이 역시 피고인의 무죄 추정권만 규정하고 있지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딱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고, 참고로 피의자 그럼 무죄로 추정되지 않느냐.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은 피고인보다 유죄에 피고인이 유죄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피고인보다 유죄에 덜 가까운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은 당연히 보장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 내고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는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특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면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은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을 근거로 하긴 하지만 헌법에 근거로 없어요. 그 다음에 있을 것 같은 전문 법칙, 증거재판주의. 자,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있지만 보석이라든지 보증금 나이프 석방은 존재하지 않고 어떤 간이공판 절차 같은 경우도 별도로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2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 사실 이제 이 사건은 캐나다 시민권, 캐나다는 국적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민권 제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캐나다인이 캐나다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고 그 다음에 사기를 범해요. 이제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검은 머리의 캐나다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한국 출신인데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 시골 마을의 교회예요. 교회의 유학원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투자 보장 약정을 해요. 주식 투자를 하면 얼마는 보장해 주겠다. 우리나라는 이런 보장이 무효예요. 그래서 사기죄로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를 했는데 투자보장 약정에 대한 어떤 그 펀드, 이 펀드의 회사의 보장약정 사문서를 위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기는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 아니죠. 이렇게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서는 문서에 대한 사회의 신용이 형법에서 문서에 대한 사회의 신용이 나오니까 사회여서 피해자가 국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형법 6조 단행에 이제 내란, 외환,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문서, 인장인데 유문인 이렇게 보통 외우죠. 이 문서와 인장은 공문서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조 사문서 행사는 형법 5조의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 아니에요. 사기죄인 특경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재벌 2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70억 정도 사기를 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기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피해자가 우리 국민은 맞아요. 근데 형법 단행에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바로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했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사가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않았다. 이 증명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다로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다. 그래서 모든 구조까지 하나하나 정확히 봐야 되고, 실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문서만 의미하고 사문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설문 3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의견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의 실효를 부정한 구형사정법 331조 단서는 헌법상 적법 절차 원리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이라고 봤다라고 했는데, 이 조문이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자, 먼저 구속의 당연실효 아시죠? 331조가 구속의 당연실효인데, 뭐 무죄라든지 뭐 형의 면제, 선고유예, 뭐 집행유예, 뭐 벌금 등이 선고가 되면은 구속이 당연실효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 뭐 사형이라든지 자유형, 실형. 그 다음에 이제 관할위반 판결은 전혀 다른 걸로, 관할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가 형사소송법 2조인데 그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제 예외가 당연실효되지 않는 예외이긴 한데, 원래 무죄, 벌금 등이 선고가 되면 구속이 당연실효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과거에 즉시항고 규정이 있었어요. 이 즉시항고를 허용했는데, 어떻게 검사가 10년 이상의 형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선고를 요구하면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즉시항고의 집행정지효로 인해서 석방이 보류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무죄 등을 선고해서 구속이 당연실효되면 이것은 법원의 재판인데, 법원이 나가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검사, 석방이 보류되는 거, 즉시항고는 검사의 의견이에요. 난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영화라든지 보면은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계속 구속돼요. 왜 그랬냐? 바로 검사가 10년 이상의 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즉시항고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효 때문에 석방이 보류되었던 거죠. 자, 이와 이제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보석도 있어요. 보석도 나가라는 거잖아요. 구속 집행정지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했던 거 전부 다 위헌선언 됐고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비슷한 것 가운데서 구속 취소는 있어요.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형사소송법 97조 사항에 보면은 즉시항고 규정이 있어요. 사실 근데 구속 취소 생각해보면 나가라는 재판임에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못 나가지 않겠냐. 그럼 이거 위헌성이 다분한데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인지 위헌인지 언제나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개입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실무상 구속 취소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본 강의 등에서 보면 알겠는데, 우리 판례는 미결구금일수가 확실히 초과된 거, 혹은 미결구금일수가 최장 8일 이내, 누가 봐도 풀어줘야 될 경우, 이런 경우 아니면 구속 취소를 안 내보내줘요. 그러면 검사도 또라이가 아니고 이미 미결구금이 초과됐는데 즉시항고 제기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즉시항고가 거의 남는 것은 이걸 이제 사건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사건화가 안 되니까 조문이 남아있다. 그러나 구속의 당연실효,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등의 재판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왜 위헌이냐? 법원이 나가라고 했는데 법원의 재판인데, 이에 대해서 검사가 불복, 의견을 제시하면 못 나간다는 점에서 적법 절차에 침해된다라고 본 겁니다.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의 집행정지, 즉시항고할 수 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즉시항고는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해서 위헌이다라고 했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1심 선고연기 경과 후 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 위법이라 할 수 있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거 틀린 지문인데요. 일단 이 내용부터 한번 보자면은, 자, 먼저 미결구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100% 산입합니다.
그래서 쌍방이 항소했는데 1심 선고 형기가 경과 후 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 이건 법률상으로 1심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는데 이미 구속된 채로 10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런 가운데 2심 공판되면 예로 들면은 검사의 상소가 기각되면은 이 사람은 형집행 하루도 안 받아요. 근데 계속 구속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100% 산입하는데 이건 사실은 미결구금이 초과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속한 재판에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꼭 메모를 해두세요. 신속한 재판 위반, 이 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희박합니다. 없다라고 그냥 써버리겠습니다. 없다라고 쓰고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상에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국가보안법 19조인데요. 구속기간을 50일로 연장하는 것. 사실 이거 별것도 없는 범죄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50일로 연장한 것은 적법 절차 원칙, 무죄 추정에 반하고 나아가 신속한 재판에도 반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나 국법상 상소 제기 시 검사가 기록을 송부하는 거예요. 검사가 어떤 소송 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지금은 증거 게시 등을 통해서 검사 보관 서류를 볼 수 있지만 국법상으로는 서류가 비공개, 검사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무조건 비공개돼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는 서류를 전혀 못 본다 이거죠. 이것은 당사자 대등 적법 절차에도 반하고 나아가 신속한 재판에도 반한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판례가 이렇게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 어떤 최고 수준의 재판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1년에 몇 건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대법원이 2,600건 정도, 대법관 1인당 2,600건 정도 합니다. 미국은 얼마나 할까요? 미국은 미 연방대법원이 총 합쳐서 1년에 80건 정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재판이 폭주하고 있느냐라는 걸 잘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재판 어쩔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고요. 학계에서도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취지로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번으로 가겠습니다. 심신상실자에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능력이 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워요. 개념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농담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변론 능력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변론 능력은 형사소송에서 별로 거론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인만 변론할 수 있어요. 이 양자를 구분하면 되는데 유아도 당사자 능력은 있어요. 근데 유아는 소송 능력이 없어요. 이 소송 능력은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당사자 능력은 누가 피고인이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자, 자연인, 법인이 있어요.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법인은 설립등기에서 해산등기.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이제 나머지 해산이나 망했어, 청산등기시까지가 기본인데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두세요. 당사자 능력. 심신상실자도 자연인 이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데 당사자 능력이 소멸됐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망입니다. 자, 너 죽을래? 이게 아니라 너 까불다가는 당사자 능력이 소멸되는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은 당사자 능력 소멸되고 싶어? 이 얘기 한마디 하면은 이 얘기는 죽을래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한 가지 그냥 농담 삼아 한번 해보시면은 당사자 능력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사가 해산 및 청산 등기 전에 재산령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하는 청산 종결 등기가 결료되었다면, 결료 혹은 경료, 원래 판례 원문은 매질결자를 써서 결료를 쓰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경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까 말한 대로 법인은 설립에서 해산까지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법인이 예를 들면은 벌금 100억이 예상됩니다. 예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심리 도중에, 재판 도중에 해산을 하고요, 재산 분배를 해버립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먹튀라고 하죠. 먹튀. 이런 걸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다. 사실 우리 판례는 회사가 청산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때까지 법인격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데, 바로 이렇게 재산 분배하더라도 재판 확정 시까지는 청산 사무가 남아있고 당사자 능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곧 먹튀 못한다는 거예요. 너 벌금 맞고 니네 재산 나눠갔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벌금 100억을 다 환치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먹튀 방지, 청산 종결 등기가 결료되었으면 당사자 능력은 소멸한다, 잘못됐다, 유지된다 입니다. 자, 다음 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성명모용 소송입니다. 이 성명모용,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제기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야, 지문만 보면은 모용자, 피모용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성명모용과 관련해서는, 자, 갑이 진범입니다. 을의 이름을 도용했다, 사칭했다 라고 하면 사칭을 당한 사람이 피모용자, 진범이 모용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것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형사재판에서는 본명 기재를 강제하지 않고요, 이름, 성명이라고 하는 게 사소한 문제로 봅니다. 실제 예를 들면은 뭐 서대문파, 서열삼이, 일명 도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수령번호 찍어요, 503 해가지고 사진 딱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본명 기재가 강제 안 되고 성명을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헌법 12조 2항에 진술 거부권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이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름이 을로 잘못 써 있어도 검사가 갑을 피고인이라고 생각한 모용자가 실질적 피고인이고요, 이 실질적 피고인이 공소제기 효력, 판결의 효력을 다 받습니다. 왜?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248조 1항이고, 그에 따라서 판결 효력 역시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반면에 을은 피모용자로 공소제기 효력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외워두는 거예요. 바로 진범, 모용자, 실질적 피고인이다. 그래서 모진놈이라고요. 모진놈이 실질적 피고인이고 공소제기 효력을 전부 다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8번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피모용자가 되었어도 모용자, 자, 모용자가 모진놈, 진범이고 피고인이고 공소제기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전제로 거증 책임을 부정하는 견해, 무죄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거증 책임, 누가 입증하느냐, 이 거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래요. 검사에게 있고, 이유는 헌법 27조 상의 무죄 추정권 때문에 그렇다. 이게 거증 책임, 이게 통설인데, 통설 판례인데 이게 거증 책임 긍정설이에요. 이제 해설로 좀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증 책임 부정설은, 거증 책임 부정설이 있어요. 이게 고려대학교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교수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거증 책임 부정설은 뭐냐면, 원래 민사소송에서는 증명책임,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영미법에서도 증명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불리한 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해소해야 된다는 게 증명책임이에요. 그래서 증명책임이 검사에 갔다 피고인으로 갔다, 민사에서는 원고로 갔다 피고로 갔다 다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증책임 부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헌법 27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내버려 두면 무죄로 추정되니까 항상 검사가 입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괜히 당사자주의적인 거증책임이라는 용어, 거증책임 용어 사용도 하지 말자. 사용도 하지 말자. 왜 사용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다 보면 민사소송이나 영미법에서와 같이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입증하는 경우를 해석상 만들어낼 여지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말은 꺼내지도 마, 이런 얘기예요. 왜? 무죄 추정상 검사가 입증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자, 그러면 이 설명을 듣고 어느 쪽이 더 무죄 추정을 강조합니까? 사실 이쪽이 결론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거증책임 부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죄 추정권이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거증책임이라는 말 꺼내지도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증책임 부정설 자체, 여기 읽어보면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헌법 27조 상의 기본권이니까. 거증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상 거증책임을 논할 필요도 없다. 즉 검사가 입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 이를 인정하기 위해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했는데, 우리 판례를 보면은, 자, 진술거부권과 관련해서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도출되지 않는다 그래요. 즉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이제 여기 나오는 판례는 과거 공직선거법이에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데, 그 공직선거법 어디를 뒤져봐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이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원들이 시험 볼 때 형사소송법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최근도 아니죠. 2008년부터 경찰, 검찰 보는데 형사소송법, 형법 공부 안 하고, 그냥 특히 형사소송법 공부를 안 하고 뭐 영어, 한국사만 필수고 수학이라든지 뭐 사회 이런 거 보고도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관위에 가가지고 진술거부권 고지도 모르고 실제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법원이 이게 좀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 법원은 조문에 없으니까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진술거부권이 고지돼야 된다,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률이 없는 절차,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라는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진술거부권 고지 없어도 좋다, 이게 판례의 태도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증언거부권이 진술거부권에서 도출된대요, 우리 판례가. 근데 증언거부권이나 진술거부권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증언거부권 고지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도 입법적 뒷받침,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거, 혹은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실제 여기서 판례, 증언거부권, 여기 절차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라는 게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증언거부권 고지가 없어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 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바로 이 판례가 이른바 신 20세기파 사건으로서 대한민국을 바꾼 13대 판결 중에 하나예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과거의 자백배제 진술의 임의성과 관련해서 자, 고문 등이 존재해도 임의성이 있으면 증거로 쓴다. 사실 이게 과거뿐 아니라 2009년 수원역 노숙녀 살해 사건에서도 이 판례가 그대로 원용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문 등이 존재해도 임의성이 있으면, 이 얘기예요. 자백이나 진술이 자백이 진실하면, 혹은 자백이 고문 등과 무관하게 나왔으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인과관계 필요설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는데, 즉 고문 때문에 자백이 허위여야 된다. 그렇지 않는 이상 증거로 쓴다는 건데, 21세기 대한민국도 여전히 이러한 판시를 취해요. 그런데 진술거부권이 뭐길래, 이 진술거부권이 뭐길래 아무것도 고문보다도 약한 걸로 보이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임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어떤 절차 위반을 통해서 그 자백의 진실성 전혀 확인하지 않고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대한민국을 바꾼 13대 판결은 민사, 형사, 헌법, 행정, 상사 다 포함됩니다. 그 가운데 형사소송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게 이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혁명적으로 뒤바꿨다. 바로 절차 위반 그 하나만으로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총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직무 이전, 다른 검사로 처리하게끔 할 수 있는 직무 승계권을 가진다.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직무 승계 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에게만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검사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는 거. 이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을승자인데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 승진할 때 승자를 생각해요. 위에서 데려가는 거. 이전은 옆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자신이 위로 올리는 게 승계. 다른 검사로 처리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게 직무 이전이다. 옆으로 넘기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으로, 맨날 틀리면 이거예요.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여기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조문이 검찰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와 이 법무부 장관과 이 장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복종 의무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검찰총장이 버티라는 거예요. 버텨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 개별 검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개별 검사는 압박을 받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고, 검사는 일반적으로만, 자, 우리 검사 조직폭력배 단속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사고에 대해서 구형을 높게 해달라. 이런 정도로만 지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검찰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예를 들면 판사 출신 여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혹은 학자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런 것들은 검찰을 지배하지 않겠다. 검찰총장이 싫으면 법무부 장관의 말을
거리낌 없이 거절해라 라는 취지, 검찰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요. 놀라운 일들은 이렇게 검찰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걸 해줄 실무를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면 검사들이 반항한다는 거예요. 왜 여자가, 왜 판사 출신이, 왜 학자가, 이것은 목줄을, 걔를 하도 처음부터 끝까지 목줄을 매달아요. 근데 어느 순간 목줄을 풀어주니까 자기 목줄 풀어줬다고 주인한테 덤비는 그런 상황.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버리는 그런 조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주의,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 주의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등록기준지가 대구이고 서울이 주소인 갑은 춘천에서 독약을 먹였는데 강릉에서 사망했다.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등록기준지는 지금도 물어보죠. 본적이라고 하는 거, 옛말로 본적인데 이 등록기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구만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관할은 범죄지. 그 다음 이것도 피고인의 주소, 피해자 아니고요.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 그래서 현 주거범으로 거꾸로 외우면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주소는 지금 실무상 형사소송에서 주민등록지로 가고요. 거소는 상시 거주하는 곳, 현재지는 임의 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 그래서 뭐 위법한 강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소지가 갑은 이게 주소지, 춘천에서 의뢰에게 독약을 먹였다. 자, 실행행위, 결과, 강릉 전부 다 범죄지입니다. 성남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성남은 현재지로 있다. 그리고 등록기준지에는 등록기준지가 있는 대구는 토지관할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이 대구가 틀렸습니다. 자, 다음 지방법원 지원에 1심 형사사건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틀린 겁니다. 이 지원과 본원은 그 지역에 지원이 있느냐 본원이 있느냐 이냐에 따라 결정된 뿐이고 토지관할에서는 동등한 법원이에요. 예를 들면 사건이 수원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평택에서 벌어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갑니다. 그곳이냐에 따르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지원에서 할 수 없는 거. 자, 국민참여재판. 그 다음에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서 사건의 2심은 이것은 본원 합의부 전속관할이에요. 물론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 밑에는 예외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예외 법원조직법에 보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예외적으로 2심은 담당할 수 있어요. 이것은 대관령 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강릉에서 춘천까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강릉지원에서 예외적으로 2심 판결, 지원에나 본원의 단독 사건의 2심 판결을 유일하게 지원해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관련 사건이 계속되는 양 사건이 병합 심리하지 않고 고유관할에 대한 심리를 먼저 종결. 관련 사건의 관할권은 소멸한다 라고 했는데 해설 지문으로 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을 이른바 고유관할 및 관련 사건이 자 반드시 병합돼 심리될 걸 전수로 하는 건 아니고 고유관할 사건 중 고유관할 법원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우 양 사건이 병합 심리되지 않은 채 고유관할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어도 자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같이 먼저 종결 시 소멸한다가 틀렸는데 뭐 이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드리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지문이에요. 우리가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지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원합의체이긴 하지만 자 갑이 수원에서 A 뭐 사기라고 치고요. 부산에서 B라고 하는 절도를 범했어요.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서 A, B를 병합 기소했어요. 병합 심리를 했는데
그 도중 A가 분리되어 가지고 먼저 유죄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수원지법은 B의 관할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A 수원지방법원의 계기가 된 사건을 고유관할 사건이라고 해요. 부산에서 벌어진 B를 합쳤으니까 관련 사건, 관할이라고 해요. 그러면 갑을 수원지방법원에 병합 기소를 해서 함께 심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고유관할 사건이 먼저 확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원지방법원은 바로 부산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 뭐 사기 사건을 쪼개가지고 부산에 보내야 되느냐?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계속 심리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함께 합쳐지고 나서 합쳐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고유관할 사건이 먼저 날아간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의 관할권은 유지한다. 아무 지문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피고인 갑의 A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B 사건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어 있다. 갑은 대법원 결정에 의해서 고등법원에 병합심리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관련 사건에 대한 거예요. 관련 사건은 딱 두 문자 하나만 외워두면 됩니다. 사합, 토상, 순서를 지켜야 돼요. 자, 사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관할이 다르면 합의부하고 단독부가 경합이 돼 있으면 이건 합의부가 병합심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병합심리 결정을 할 수 있다. 왜? 단독 판사는 합의부가 하는 사건을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법률상으로도 합의부가 병합심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물관할이 동일할 때 토상은 토지관할만 다르다. 이거 전제로 사물관할이 동일하고 이게 전제예요. 왜? 사물관할이 다르면 또 사합이에요. 그래서 사물관할이 동일한 걸 전제로 토지관할만 다르면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6조에서. 상급법원이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토상인 거예요. 특히나 이 사합 토상은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다. 2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여기서 피고인 갑의 A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이게 단독의 2심이에요. 그 다음에 갑의 B 사건은 고등법원, 이것은 합의부 관할 사건의 2심이에요. 자, 따로따로 단독 2심과 합의 2심 계속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사합이에요. 사합. 사물관할이 다르면 합의부의 2심인 고등법원이 결정한다. 병합심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합토상. 그래서 사합토상. 지금 100% 이해 안 돼도 사합토상이라는 두 문자만이라도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합토상에서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1심 법원들에 있을 때, 자, 여기 토상, 토지관할이 다르면 공통되는 직금 상급법원인데 A와 B, A는 어디? 서울고법에 예합니다. B도 서울고법이면 서울고법이 직근 상급법원인데 B가 어디 고등법원? 대전고법이에요. 그럼 대전고법이면 3심으로 그 위로 올라가면 대법원이고 모든 사건은 대법원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서울고법이라면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고등법원, 이게 다르면 결국은 대법원에서 만난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 토상 직근 상급법원은 대법원이고 이 대법원이 병합심리할 법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관할 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른 관할 법원이 없을 때는 피고인은 관할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일단 관할 지정과 관할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관할을 지정한다는 건 만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처벌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지정은 검사가 신청한답니다. 이번에 이제 관할 이전,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과 관련해 가지고 명예훼손 그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면서 나 광주에서 심판 못 받겠다, 사건을 서울로 옮겨달라, 관할 이전을 신청했어요. 이건 이제 대부분이 어떤 공평성에 대한 문제예요. 공평성에 대한 문제. 공평성 문제가 아니고 뭐 지방 민심이라든지 뭐 천재지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관할권 없는 다른 법원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검사가 신청한다. 그리고 공평성의 문제니까 피고인도 이해관계 있어요.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데, 여기서 나오면 맨날 이것만 나와요. 관할 지정은 검사가 신청한다. 관할 이정은 검사가 신청한다 의무,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다 권한, 이렇게 되는데 헷갈려요. 근데 딱 한 가지, 이것만 외워주면 돼요. 하나는 2개, 하나는 검사 하나, 그리고 2개인 것은 피고인은 할 수 있다 나오는데 검지 하나만 외워두면 돼요. 검지는 신청한다. 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을 때 관할 지정, 관할 지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검지. 피고인은 주체도 아니고요, 관할 지정의 주체도 아니다. 피고인은 할 수 있다. 관할 이전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검지 해가지고 이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관할 이전, 검사는 관할 이전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관할 이전을 신청할 권한만 있다. 검지니까 검지는 검사만이 하는 건데, 그러면 관할 이전은 검사는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할 수 있다. 권리만 있다.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 21번 지문 가겠습니다.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자, 이게 틀렸어. 이거 변호사 시험 지문인데, 관할 위반을 선고하고 사건을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것은 말 자체로도 안 돼요. 관할 위반을 선고하면 이게 종국 판결이니까, 종국 판결은 뭐예요? 그냥 신급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관할 위반을 선고했고, 관할 위반을 선고한 다음에 다시 합의부로 기소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1995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비슷한 판례가 2개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독 사건인데 심리 도중 합의부로 변경됐다. 그러면 옛날에는 관할 위반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의부로 필요적 이송입니다. 이렇게 합의부로 변경되는 게 항소심에서 변경이 됐다도 있고, 그러면 합의부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에요. 합의부 사건 A심,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 항소심에서 같은 지문으로 치료 감호가 독립 청구됐다라고 하면, 이 치료 감호가는 본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항상 합의부예요. 이건 항상 합의부 관할이에요. 이것도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과 이제 구분되는 게,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사실 여기서 보면은 단독 사건, 단독 판사는 합의부를 계속 심리할 수가 없어요. 법률상으로. 그런데 합의부는 단독 사건을 계속 심리가 가능합니다. 계속 심리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배당은 관할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배당한데 이송 안 돼. 그럼 어쩌라고? 재정 합의부가 있잖아요. 단독 사건이라도 합의부 스스로 심판하기로 한 사건은 계속 심리합니다. 계속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8조 2항에 조문이 존재하는데, 조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없으면 특히 관할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곧 나오겠지만 관할과 관련해서 이송은요, 필요적 이송이 원칙이에요. 이송한다, 이송해야 된다.
이 예외가 딱 하나는 아니에요. 뭐 특별법의 예외는 또 있어요. 뭐 가정보호 사건이라든지 성매매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거 빼고 8조 1항에 현재지로 이송할 수 있다. 현자 나오면 할로 가면 딱 끝나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피고인, 똑같은 피고인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요. 그러면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아무 사건도 안 하고 서울중앙에서는 절도와 사기를 병합심리하겠죠. 여러분, 판사들이 야, 이 사건은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더 관련이 있지. 절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수원에서는 무슨 소리야? 사기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럴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판사들은 엄청나게 경무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판사분들은 올 오어 나싱이에요. 수원은 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그냥 받으면 승질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보내? 그래서 사유 발생 시 무조건 이송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찰을 방지하는 거예요. 법원 간에 마찰을 방지하는 건데, 다만 이제 현재지에서는 이송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하고, 실무에서는 이런 식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춘천 놀러 갔다가 폭행해서 체포됐다. 뭐 이렇게 되면은 체포 구속이 됐다. 뭐 상해를 해서. 그러면 그쪽에 구속되어 있으니까 서울에서 보통 연락합니다. 그쪽에 구속되어 있는데 좀 보내도 되냐? 그럼 오케이 하면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의적 이송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할 위반을 여기 선고하는 건 틀렸지만,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되면 합의부로 필요적 이송, 항소심에서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까지 기억해 주시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치료감호 사건이 지방법원에 청구되어 항소심 담당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당됐다. 이런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합의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단독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준합니다. 자, 그 다음 23번. 합의부 관할 사건, 이번에 거꾸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단독 판사로 변경됐다. 합의부는 차고 배당을 이유로 이송한다? 안 돼요. 조문에 없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합의부가 계속 심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하면 합의부에도 재판장은 부장판사입니다. 형사사건의 단독판사도 부장판사예요. 근데 대법원을 빼고요, 형사사건에서 짬밥이 제일 센 사람들이 형사 단독판사를 합니다. 이 짬밥도 없는 합의부 애들이 갑자기 사건을 송치해와요. 승질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서열을 파괴하는 거, 이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조문에 없는데 니네들이 함부로 있다 사건을 보내 죽으려고, 이런 상황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송 재배당 할 수 없고, 합의부가 니네가 법상 계속 할 수 있지 않느냐, 재정합의부로. 그래서 재정합의부로 계속 심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은 경우 어쩌고저쩌고 사건을 이송해야 돼. 틀렸어요. 현자 나오면 이송할 수 있다. 유일하게 형사송법 8조 1항, 바로 임의적 이송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파기환송 전에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에 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 제척은 서비스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가 이 제척 기피는 거의 인정을 안 해요. 사실 인정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 법에 딱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만 법에 딱 맞는 거 아니면 인정 안 해요. 이게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일부에 판사 한 명이 제척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판사 2명으로 재판 못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판사는 어떻게 해요? 옆에서 빌려와요? 옆에 빌려오면 옆에는 어떻게 해요? 또 딴 데서 빌려와요? 운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 기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제척 기피가 될 것 같으면 사건 재배당을 통해서 딴 데로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 거의 인정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제척과 관련해서 예외 딱 4개예요. 자, 약식 발령한 법관이 항소심 관여. 자, 직결심판에 관여한 법관이 항소심 관여. 이 두 번째는
판례는 없고 법원 실무제휴에 나오는 거고. 자, 1심에서 증거조사를 한 수명법관이 항소심을 관여한 거고. 자, 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 사실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 수명법관과 수탁판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비슷해요. 수명법관은 예를 들면 합의부 구성원입니다. 합의부 구성원이 뭔가 소송행위를 하면 수명법관이라고 해요. 수탁판사는 합의부 이외의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예로 들면은 이외의 법관이다. 예로 들면은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부산에서 증거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좌배석이든 우배석이든 합의부원을 그쪽으로 파견을 합니다. 증거조사 해오라고. 그 사람은 수명법관이에요. 근데 직접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판사들이 다 바빠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 증거조사를 부산지방법원에 촉탁을 합니다. 그럼 촉탁을 받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한 명 시켜서 증거조사해서 그걸 서류를 송부하게 만들어요. 이때는 수탁판사라고 해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이 합의부 소속이면 수명법관, 이 합의부 소속이 아니라 다른 법원 소속이면 수탁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이 4가지 아닌 거 파기환송전에 관심한 거 뭐 아니다 하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에 관여한 거 제척 아니에요. 정식재판에 항소심에 관여한 것만 제척이다. 이거 앞에서 본 거예요. 그냥 서비스 문제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셔서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판결은 당연무효다. 이것도 항상 나와요. 예를 들면은 판사 A, B, C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제척 사유가 있다. 이걸 뭐라고 했느냐? 바로 형사소송법은 항소 이유, 뭐 상대적 상고 이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1심의 법관 중에 한 명이 제척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요. 있어도 불복 없으면 유효하다는 거예요. 불복 없으면 유효이고 그냥 1심이 유효하게 끝나요. 상소를 하면은 불복 시에 그냥 상소심이 재판단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복 없으면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당연무효가 아니다. 이것도 항상 나오는 빈출지문입니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법관이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 결정을 취소해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기피와 관련해서 기타 불공평 염려. 기피는 2가지 때 하죠. 18조 1항 1호에 제척 사유가 있을 때, 두 번째 기타 불공평 염려가 있을 텐데 기타 불공평 염려를 이유로 실제 기피 인용 사례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결론은 끝난 거예요. 다만 이렇게 가능성을 시사한 게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자, 심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유죄예단 발언 이런 정도라면 두 번째 증거 취소 결정이 뭐 증인신문권의 본질을 침해한다. 세 번째로는 증거 취소 결정이 실체 진실 발견에 의사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이런 의사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기타 불공평 염려로서 기피될 수 있으나 이상은 아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법관이 뭐라고 하니까 피곤하게 야 이 사람아!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자, 아니 그럼 사람이지 귀신이야? 반말도 아니고 불공평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례예요.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서 기타 불공평 염려에 해당하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지문으로 가셔서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22조에 위반해서 본안의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 소송 절차를 진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나 무효 맞아요. 그 기피 신청의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틀렸다. 여기서 함께 이제 OX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자의 치유가 안 된다라고 한 판례가 3가지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하자 치유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자 치유를 주장했는데 하자 치유가 되지 않는다. 자, 현저한 방식 위반의 공소제기입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구술에 의한 게 있었고 CD 등 전자 매체에 의한 것이 있었고요. 이것은 현저한 방식 위반으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이고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의의 없이 변론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안을 정지하지 않은 거. 일체 소송행위가 무효이고 설령 추후 기피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달래볼 게 아니고요. 하나 더 합치면은 바로 재판 비공개 결정이 위법 시 어떤 증인신문, 조서. 이 증인신문은 무효이고 설령 변호인의 충분한 반대신문권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이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제 웬만하면 하자 치유를 인정하는데 하자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3가지의 판례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지문입니다. 법원 사무관 등이 사건에 관하여 전신재판,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척 사유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법원 사무관 등과 관련해서 이 제척 사유는 법관을 준용하는데 딱 하나만 빼요. 다만 전심관여는 제외한다. 전심관여를 왜 제외할까요? 법원 사무관 등은 재판에 관여해도 그 내용 형성, 실체 형성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전심관여까지 제한된다고 하면은 큰일 나요. 왜? 법원 사무관 등이 대법원에는 아무도 못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뤘던 사건들이 쭈르륵 자기가 관여했던 거, 특히 공판관여 검사, 공판관여 사무관은 별거 없겠지만 일반 서류 처리했던 사무관들은 예를 들면 서울고등법원의 모든 사건을 자기가 다 거기서 배당하는 걸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법원에 가면 전신관여 되면 아무것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일도 아닌데 괜히 전신관여까지 하면은 법원 사무관 등을 운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제척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이 내고관리반이든 뭐든 OX에서 OX는 사지선다에서 사실 우리가 사지선다형의 문제에서 지문 3개만 확실하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OX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지선다형 다 모르고 애매한 몇 개, 이 애매한 것을 확실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고관리반 1순환에서 30개씩 그러면 300개, 2순환 30개씩, 30개가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600개, 이 600지문을 알면은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의 주요 포인트들을 우리가 정확히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고관리반에 있는 OX만큼이라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확실히 알아두면 그 다음 시험은 매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OX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 때도 항상 해당 범위 가볍게 스킵해가지고 내용을 알고 문제 풀고 OX로 정리하는 거 이걸로써 하고 더 이상 욕심낼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욕심내면은 배가 거꾸로 뒤집혀져요. 그래서 뭐가 뭐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뒤가 뒤바뀌는 형태가 되니까 딱 이 정도만 하고 그러나 어떤 객관식 강의와 객관식 문제풀이는 이 내고관리반과 전혀 별도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회 내고관리반 형사소송법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